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혼자 사는 30대 딸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직업상 고객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불륜 이야기였어요. 고객들도 와서 수다 떨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일이라며 남일 듣듯 했는데 이번에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법한 흔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사연글을 통해서나마 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꺼내보려 해요. 저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크게 잘생기지도 않고 엄청 능력이 있지도 않은 평범한 남자였는데 활발하고 가벼운 성격이 장점인 사람이었죠. 제가 생각이 많고 좀 진중한 성격이었다 보니 남편의 그런 성격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제가 끙끙거리며 고민으로 앓고 있을 때도 남편은 가볍게 저의 고민을 해소해주곤 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남편을 무척이나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격이 다르면 고생한다고들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런 면이 서로의 모난 부분을 맞춰줬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너무 가볍게 몰아갈 것 같으면 제가 나서서 조금 무겁게 만들어주기도 했으니 시댁에서도 처음에는 저를 인정하는 듯 했어요. 3대 독자 아들이 안사람을 들이고 이제야 철이 든다고요. 그렇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사귈 때는 여자 문제 같은 거 일으킨 적도 없었고 딱히 다른 여자에게 흥미를 많이 두는 것 같지도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의아할 따름이에요. 만약 사귀는 도중에 그런 낌새를 눈치챘다면 분명히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확신했었거든요. 저도 당시에 콩깍지가 씌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눈치챈 건 육아로 휴직 후 힘든 나날을 보내던 때였어요. 아이 100일을 치르고 드디어 애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는데 남편과 통화를 하다가 핸드폰 너머로 한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분명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여성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남편에게 물었죠. 방금 핸드폰에 들린 여자 목소리도 직장 동료야? 직장 후배. 당신도 알 거야. 저번에 당신 태워갈 때 같이 차 타고 갔던 그 후배. 그제야 기억났어요. 작고 왜소한 어려 보이는 동안의 여후배. 당시에 제가 남편 퇴근 시간에 그 근처에 있어서 같이 들어가져간 날이었거든요. 근데 조수석에 탔더니 뒤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 후배였어요. 남편 말로는 후배 약속이 제가 있던 곳과 가까워서 태워줬다고 했고 바로 내렸었거든요. 저는 그때 남편에게 웬만하면 여자는 차에 태우지 말라고 했었죠. 괜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핀잔만 줬었는데 그때 남편은 그럴 리 있겠냐며 웃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는 분명 남편을 선배라고 불렀었어요. 그런 그녀가 불과 몇 달 만에 호칭이 오빠로 바뀌다니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고 친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제 오감이 그 여자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 탓만은 아닌 게 그 여자가 남편과의 접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뒤를 캐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 후배에게 전화가 오면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업무상 전화면 받고 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받더라고요. 제가 받으라고 하면 억지로 전화 받으면서 한마디 꼭 했어요. 가족이랑 같이 있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그렇게 말하면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선배. 분명히 제가 없는 곳에서는 오빠라고 부르면서 가족과 함께 있다는 전화에는 선배라고 구별해서 부르더군요. 점점 더 제 감이 맞았다는 생각에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확신이 든 계기가 생겼어요. 하루는 아침에 남편이 차키를 두고 내려갔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가까운 빵집에 들릴 예정이라 차키를 들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주차장 쪽으로 가까이 향하는데 남편이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뒤통수가 보이더라고요. 말을 걸려다가 흠칫 놀라 목소리를 삼켰어요. 그래, 그럼 이따가 봐. 조심해서 오고. 오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와요. 부드럽고 애교 있는 목소리.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걸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경거망동해서 일을 망치기 싫었거든요. 남편이 전화를 끊는 걸 보고는 이제야 남편을 확인한 것처럼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차키! 남편은 눈에 띄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딱 봐도 심하게 놀란 모습에 저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여보, 내가 차키를 놔두고 왔어? 잊어버리고 다니지 말고 잘 다녀와. 일찍 와. 애가 아빠 몫을 잊어버리겠다. 저는 최선을 다한 평정심으로 남편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그날 내내 꼬리를 무는 의심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저녁 때쯤에는 두통으로 머리가 너무 안 좋았죠. 아침에 그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날 남편은 일찍 돌아왔더라고요. 남편을 샤워 먼저 하도록 한 뒤에 저는 남편이 탁자에 둔 전화기를 확인했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잠금을 걸어두지 않거든요. 안을 살펴보니 깨끗하더라고요. 사진도 없고 카톡 내용도 없고 문자도 없었어요. 그 여자와 전화하는 적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요. 흔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화를 한 흔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분명히 출근 시간에 통화하는 걸 봤는데 통화 기록이 사라진 상태이더라고요. 딱 그 시간 것만. 있어야 할 통화 내역이 없다면 그건 남편이 지운 거겠죠. 남편이 나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맞지?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안 해. 못 믿겠으면 내 핸드폰 확인해봐. 나 전혀 그런 거 없다니까. 당연히 이 말 나올 줄 알았어요. 핸드폰에 잠금을 걸지 않는다는 건 자신이 당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 일부러 떳떳한 척 하는 거고.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은 다 지웠을 테니까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 제가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데도 남편은 편안한 얼굴이더라고요. 거기에 걸릴 건 없다는 거겠죠. 이상하네. 아무것도 없어. 그러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나 못 믿어?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그 후배도 진짜 후배일 뿐이고.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이 아침에 통화한 그 내역이 없다고. 제 말에 허를 찔린 듯 남편이 입을 못 열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통화하는 걸 봤는데 통화 목록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통화 기록은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지웠겠지? 여기까지 말하자 남편이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그거는 내가 잘못했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가 잘못한 일이야. 미안해 여보. 나는 오늘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의심했어. 그리고 계속 고민했지. 아니기를 바라면서. 당신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아침 저녁으로 당신 애 보면서 다른 여자 만날 생각이 드니? 언제부터 그 여자랑 이런 사이 된 거야? 얼마 안 됐어. 정말이야. 믿어줘. 너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는데?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고 그 회사에서도 나와. 여보, 그 여자랑은 당신 보는 앞에서 당장 헤어질 수 있어. 그치만 일은 아니잖아. 당장 내가 퇴직하면 바로 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좀 봐줘. 응? 솔직히 남편과 그 여자를 당장 떼어놓고 싶었지만 회사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고 나가더라도 그 여자가 나가야지 남편이 나가는 건 싫었어요. 애도 아직 어리니 아빠의 경제력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자기가 그런 행동한 게 맞으니 당연히 제가 하라는 대로 뭐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교육하고 시모에게 조용히 알렸어요. 남편이 외도했다는 것을요. 그랬더니 시모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마음고생이 많다며 위로해줬어요. 솔직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 말 안 하려 하다가 했는데 이런 반응이라 시모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명절에 시댁 갔다가 시모가 누군가와 밖에서 전화 통화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래, 정말 우리 며느리 너무하지 않니?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운 게 모두 아들 탓만은 아니잖아. 그러게 애 낳고도 좀 꾸미고 살고 남편한테 살갑게 대했으면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겠냐고. 정말 내가 며느리한테 그 이야기 듣는데 화가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렇다고 바람난 게 자랑은 아니니 위로하긴 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더 화나는 거 있지?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는 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향해 칼을 갈고 있던 시모만 눈에 보였죠.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에 모른 척 해야 했어요. 남편과 그 일을 정리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또 일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혼에 대한 마음이 싹 트여버리고 말았죠.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이혼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상간녀를 알고도 넘어가는 사람도 많죠.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나 싶은 마음이었는데 제가 당해보니 그 마음이 1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가 주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참아야 할 이유 또한 존재하는 거죠. 아이가 아빠 없이 살 미래가 걱정되고 혼자 경제활동하며 육아하는 것도 걱정되고 이혼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하자 있는 인간처럼 보일까봐 걱정되고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이혼해주면 자기들끼리 잘 살겠지 하는 그런 짜증도 있었고요. 저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지라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하고서도 너무 힘든 날을 보냈어요. 그렇게 상처가 어떻게든 수습되어 갈 무렵에 저는 마지막 쐐기가 될 사건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날은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날이었어요. 제게 남은 하루의 휴직일. 일주일 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연습을 하다가 처음으로 제 근무 시간에 맞춰 아이를 맡긴 날이었죠. 이제 막 14개월이 된 아이를 맡기는 게 마음은 아팠지만 복귀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고 생각보다 또래 애들이 많은 곳이라 안심하며 내일 직장에 갈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니 전화가 그새 4통이나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 났나 싶어 확인 즉시 시모에게 전화했죠. 넌 무슨 전화를 그렇게 안 받니? 죄송해요 어머님. 잠깐 화장실 청소하던 중이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문제? 네 남편이 지금 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서 수술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팔자 좋게 쉬고 있니? 아니, 연락이 얼마나 안 됐으면 병원에 한번 와보지도 않아. 아주 긴급하게 수술 들어간다고 난리가 났던데. 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라뇨.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고요? 남편이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시모가 병원 이름을 대더니 그곳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 멀지 않은 병원이었고 너무 경황이 없어 바로 가방만 챙겨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이 많이 다쳤나 싶은 생각에 겁을 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평일 대낮이었고 점심시간도 아닌 오후 시간이었어요. 남편의 회사라면 지금 한창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어쩌다가 차 사고가 났을까 하는 생각이요. 외근하는 직업도 아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밖으로 움직이는 일이라곤 점심 식사 때가 다인데 점점 머릿속에서 상상만 커지던 그때 병원에 도착해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얼마 뒤
병원 앞으로 나오는 시모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더군요. 저를 향한 화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었어요. 넌 도대체 집구석에서 뭘 하고 있길래 연락도 안 받아? 우리 귀한 3대 독자 아들 수술하러 들어갔어.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아주 뼈가 박살이 나서 수술로 고정해야 한다더라. 너 대신 수술 동의서에 내가 사인까지 다 했어. 이런 일은 네가 해야 하는 일 아니니? 아들 아파서 가슴 철렁 내려하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내가 수술 동의서까지 사인을 해야 하냐고. 면목이 없던 제가 고개를 숙이던 그때 불현듯 머릿속에 시모에게 받은 부재중 통화가 떠올랐어요. 부재중 통화는 총 4통, 시모가 건 게 다였죠. 그런데 수술 동의서를 써야 한다면 당연히 아내인 저한테 연락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시모에게 물어봤죠. 어머님은 병원에서 연락받고 오신 거예요? 아들이 직접 전화 왔어. 네가 연락 안 받는다고 나더러 와달라더라. 도대체가 전화기는 왜 무음으로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받고 나한테 연락이 오지. 이상했어요. 남편에게 온 부재중 통화는 없었거든요. 저는 순식간에 남편의 사고로 놀라 흥분했던 피가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어요. 남편이 수술실에 들어간 터라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죠. 저는 남편 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남편 핸드폰부터 챙겼어요. 레카차 업체와 연락한 게 있나 싶어 통화 기록을 뒤지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그 여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인연 다 끊겠다 어쩌겠다 해놓고 여전히 연락하는 걸 보고 살짝 열이 받았지만 직장 동료이니 연락 정도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연락처를 뒤졌어요. 별 내역이 없길래 남편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메시지 기록 중에 카드 승인 내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오늘 날짜로 숙박업소가 딱 찍혀 있었어요. 불과 4시간 전에 결제한 내역이요. 그걸 보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아마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문자나 통화 기록을 일부러 지웠겠죠. 이번에는 지울 시간조차 없이 사고를 당해 들어가게 됐으니 지울 틈도 없었을 테고요. 화가 난 저는 최대한 냉정해지려 애썼어요. 그 메시지를 캡처하고 저는 남편 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어요. 남편 차가 어느 정비소에 있는지 확인한 저는 바로 그쪽으로 달려가 남편 블랙박스부터 확인하자고 했어요. 다행히도 블랙박스는 고장나지 않았고 열심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카드를 빼서 집으로 갔어요. 노트북에 연결하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직전 영상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어딘가에서 나오는 중이었는데 거기가 모텔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운전하지 않았고 그 후배가 운전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부러진 곳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었거든요. 남편이 조수석에 앉았던 게 분명해 보였어요.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와서 차에 타고 둘이 차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모두 제 귀에 들어와 박혔어요. 오늘 연차 쓰고 같이 오길 잘했지? 여기 진짜 좋은 곳이거든? 우리 마누라랑은 여기 못 와. 애 놓고 몸 다 망가져서는 어디 데리고 다니면 부끄러울 정도라고. 너 정도는 탱탱해야 데리고 다닐 만나지. 앙큼해. 그래도 오늘은 오빠 독점할 수 있는 날이라 좋아. 매번 같이 있다가도 집에 돌려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지? 항상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최대한 노력해볼게. 너도 빈털터리가 된 나랑 결혼하는 건 싫을 거 아냐. 와이프한테서 잘못한 거 찾고 나면 바로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대화 내용을 듣고 있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겠더라고요. 인연을 끊으라고 했더니 도리어 인연을 단단히 맺어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상간녀를 찾아갔어요. 상간녀가 어디 있었냐고요? 당연히 본인도 사고 났으니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죠. 저는 병원으로 가 상간녀를 찾았어요. 이름만 대니 간호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더군요. 남편은 큰 수술을 하는 데에 비해 그녀는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앞으로 가서 말했어요. 나 알죠? 선배는 수술하러 들어가셨는데요. 두 사람이 왜 같은 차에 타고 있었어요? 우연히 얻어 탄 거예요.
의부증 걸린 여자처럼 선배한테 집착하는 건 아는데 엄한 사람한테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는 선배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회사에서도 대화도 잘 못하고 있고요. 두 사람 사귀는 사이 아니에요? 평일 오후에 연차 쓴 두 사람이 같은 차 안에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게 다 우연이라고요? 애초에 연차를 쓰고 왜 둘이서 따로 만나요?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만났겠지. 네, 그렇고 그런 사이 맞아요. 선배가 마누라 싫다고 짜증난다고 얼마나 투정을 부리던지. 그래서 위로해주다가 눈 맞았어요. 됐어요? 당당하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불륜을 실토하면서도 아주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니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내라고는 하지만 당신이 패배자인 건 알죠?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순간 여자로서 저한테 진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매력이 없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매력이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저와 남편은 법적으로 유효한 사이고 그쪽은 남편과 부정을 저지른 사이라는 건 잘 알죠? 이런 대화들도 다 증거고 이후에 상간녀 소송할 때 다 쓰일 거예요. 당당해서 좋네요. 증거 수집이 아주 편해서요. 제 말을 듣고 나니 상간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당신도 남편도 용서할 생각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헤어지면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져와야죠. 안 그래요? 매력은 있고 머리는 텅 빈 상간녀 씨? 제 말에 열받았는지 명예훼손인의 먼에 고소한다고 지랄 발광하는 상간녀를 두고 저는 시모에게 향했어요. 시모는 남편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시모의 막말이 또 시작됐어요. 수술 동의서 내가 쓰도록 한 건 네가 잘못한 거야. 어떻게 엄마에게 아들 수술 동의서를 쓰도록 만들어? 죄송하지만 그 사람 저한테 연락한 적 없어요. 사고 나고 연락한 거 어머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더라고요. 네가 와이프인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니? 아니요, 잘못 본 거 아니고 남편이 어머님한테만 전화했더라고요. 그 사람 저 몰래 연차 쓰고 여자랑 놀러와서 모텔에서 나오다가 사고 났거든요. 뭐? 너 지금 우리 아들 없다고 말 막 지어서 하는 거니? 시모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 보세요. 확실하죠? 오늘 쉰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없었어요. 이러니 저한테 연락 못했겠죠. 불륜을 저지르다가 사고 났는데 어떻게 와이프한테 전화하겠어요?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어머님께 전화한 거겠죠. 제 말에 시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하더니 갑작스레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좋았으면 애가 바람을 피우겠니? 저번에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네가 잘했으면 애가 바람 같은 거 피웠겠어? 그리고 바람 피웠다고 애 기도 못 펴게 하니 몰래 스트레스 풀려다가 이런 사고 난 거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네가 잘못했는데 뭘 잘했다고 나한테 또박또박 말댔구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걸 꾹 참았어요. 못 배우고 예의 없는 사람이라도 어른은 어른이니까요. 그렇지만 용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시모도 상간녀도 남편도.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착실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죠. 그럼에도 더 모으고 모았어요. 필요한 것뿐만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도 모두 긁어 모았어요. 당당한 상간녀를 보니 어떤 변명을 할지 상상도 가지 않았거든요. 모텔에 들어가서 현장을 직접 잡은 게 아닌 이상 어떠한 증거도 반박 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변명조차 못할 정도의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치료받는 동안 제 짐을 모두 싸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건너왔죠. 아이도 절대로 빼앗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퇴원일이 가까워질 때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서류를 보냈어요. 이혼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남편의 퇴원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기 여보, 혹시 지금 내가 있는 병원 와서 치료비 좀 내주지 않을래? 치료비? 그런 건 카드로 대충 내고 나중에 실비 청구하면 되잖아.
이혼 소송 중인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말이 곱게 나가질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죠. 제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남자니까요. 그게 실비보험 청구가 안 돼서 그래. 당신이 아니면 도와달라고 할 데가 없어서 그래. 우리가 이혼 소송 중이긴 하지만 아직 부부잖아. 당연히 내가 곤란할 때 당신이 도와줘야지. 실비 청구가 왜 안 돼? 당신이 들어놓은 실비면 충분할 텐데. 사실은 실비보험 얼마 전에 해약했어. 뭐? 실비보험을 해약했다고? 뭐 때문에? 해약하면 해약금 나오는데 그게 좀 필요해서. 그걸 어디에 썼는데? 그 이야기에 남편이 입을 꾹 닫더라고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게 자백이 된다는 거. 너 설마 그 보험 해약금 상간녀한테 다 썼어? 그 여자한테 썼다고 하면 좀 그렇고 얼마 전 주말에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썼어. 아니, 그 정도면 보험 해약 안 하고 네 돈으로 써도 되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그러면 당신한테 들키잖아. 카드 결제 내역이나 통장 내역은 그대로 남는데 돈이 비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냐. 그래서 보험 해약하고 나중에 따로 들려고 생각했었지. 그러다가 여태껏 못 들었고.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들키기 싫어서 보험까지 해약하고 해약금으로 여자랑 놀러 가다니. 이런 기발한 발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주 잘하는 짓이다. 잘했어. 이혼 소송 중인 와이프한테 바람 피워서 미안하다 사과는 못할 망정 전화해서 치료비나 대달라고 찌질하게 굴어? 보험 해약한 건 당신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병원비 마련해. 아니면 그 돈 다 쓴 상간녀한테 도와달라고 하든지. 당신도 참 뻔뻔하네. 나랑 이혼 절차 밟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돈을 받고 싶어? 내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참 웃기지도 않고. 나 당신한테 이제 어떤 것도 뺏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게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너하고 그 상간녀한테는 절대 뺏기기 싫거든? 병원비 대주는 걸 왜 뺏긴다고 하는 건데? 솔직히 바람 피운 게 아무리 잘못이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와이프가 돼서 병문안 한 번을 안 오고 병원비도 내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라고. 빌려주든 어쩌든 난 안 줄 거야. 너 내가 정리하라고 한 여자랑 바람 피우다가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내 탓이야? 네 탓이지. 그 여자랑 만나지 않았으면 네가 그런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을까? 전혀 아니지. 그 시간이었으면 일을 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병문안? 내가 가면 좋겠어? 좋은 소리 안 나올 거 뻔한데. 네가 원하면 가서 욕이나 시원하게 한 판 해주고 올까? 어? 대답해봐. 진짜 사람 많은 데서 환자복 입고 욕 미어 터지게 받아먹게 해줘? 버럭거리는 제 목소리에 남편도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건지 버벅거리다 전화를 끊더라고요. 뻔뻔하기도 하지. 자기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저한테 돈을 빌려달래요? 제가 빌려주면 그걸 갚기는 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갚고 싶어도 상간녀가 옆에서 갚지 말라고 난리치겠죠. 안 봐도 눈에 훤하더라고요. 그렇게 속 터지는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직후에 시모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제 속을 뒤집어지게 만들까 싶었는데 남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라가 네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잘 안다. 아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것도 잘 알아. 그때 내가 너한테 화낸 거는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어. 솔직히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부모니까 어쩔 수 없었지. 아들이 반성할 시간을 좀 주면 어떻겠니? 지금 당장 이혼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아픈 아들 조리해야 할 시기에 소송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병원비도 지금 제대로 다 못 내고 있는 지경이라 와이프인 네가 좀 부담을 해줬으면 싶구나. 아들 녀석 보험이 또 없다 하니.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만약 어머님 딸이 저 같은 상황이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바람난 남편 기껏 용서해줬더니 결국은 반성도 없이 바람난 여자 또 만나서 이번에는 사고까지 쳤는데 제가 왜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죠? 남편이 평소에 잘했다면
저도 남편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제가 준 기회를 날려먹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들킬까봐 보험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으로 여행이나 다니며 돈 펑펑 쓴 남편에게 뭘 도와줘요? 제가 돈이 썩어나가도 남편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요.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어쩜 그렇게 후련하던지. 시모는 거의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질러대는 제게 기가 막힌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 상황에 아쉬운 건 시댁이거든요. 솔직히 시댁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었으니까 남편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해약한 보험은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남편 이름으로 된 보험 총 4개를 다 해약했더라고요. 그중에는 교통사고 특약 들어있던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몽땅 못 받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 와중에 병원비가 몇 배 깨졌으니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짓이네요. 여자는 만나고 싶고 나한테 들키기는 싫고 결국은 보험 해지했다가 병원비 고스란히 다 내게 생겼으니 하늘이 천벌을 내린 게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 네가 화난 거는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너희는 소송 중이지만 부부야. 부부는 서로 도와줘야 하고 나는 네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라고 믿는단다. 아들 한 번만 도와주거라. 아들도 반성하고 있고 2번 다시 그 여자 안 만난대. 그때도 제가 하겠다는 대로 뭐든지 한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그 여자가 새로 사귄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여자 저번에 저한테 들킨 그 여자예요. 2번 다시 안 만난대요. 기지도 않네요. 그 여자랑 그 뒤로 꾸준히 만나놓고는 거짓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하긴 어머님은 아들 바람난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말씀 편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어머님도 똑같으시죠. 앞에서는 저 위로하는 척 하시더니 결국은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제 욕 열심히 하시는 거 봤어요. 제 말에 시모가 허를 찔린 듯 놀라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 다 봤어요. 명절에 어머님네 갔다가 애 낳고 관리 안 해서 남편 바람 피운 거 제 탓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더 해주기 싫어요. 제 마음속에서 남편과 저는 이미 남남이에요. 애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한테 이혼 번복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너 후회할 거야.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너 같은 애가 그런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 덕분에 크게 되어서 남자 만날 생각도 없어요. 거짓말이나 하면서 여자 만나러 다니는 남자 세상에 그렇게 많다던데. 알면 데려갈 여자는 있겠어요? 하긴 그 상간녀라면 잘 데려가겠네요. 그쪽에 말해보세요. 저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마시고.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모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이혼 소송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저는 싱글맘이 되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그 중에서도 친권과 양육권은 지키기 위해 애썼어요. 아이만은 뺏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댁이 손이 귀한 집이기는 하나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니 딸아이는 제게 그냥 넘기듯 하더라고요. 양육비 내기 싫어서 마구잡이로 우기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상간녀에게 남편 병원비를 좀 내달라고 했다더군요. 남편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은 저와 남편의 이혼이 정리되면 재혼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 상간녀가 아이는 싫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대요. 만약 자기 상간녀 위자료 나오면 같이 갚아야 한다고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저야 뭐 이미 이혼까지 다 된 마당에 신경 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잘 사는 건 너무 싫잖아요. 둘 사이 일을 여전히 알아보고는 있었죠. 그나저나 참 얍삽하다고 해야 하나?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해야 하나? 그 여자도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전 남편 재혼하고 석 달이 지났나? 제 직장에 남편 회사 동료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미용 관련 일하거든요. 예전에 남편이랑 결혼할 때 소개받아서 여태껏 제게 와주시는 단골이세요. 어머, 자기, 잘 지냈어? 이야기는 얼추 들었어. 많이 힘들지? 전 괜찮아요.
이혼 후에 이렇게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계속 이혼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는 척 해주는 분도 있지만 이분은 그러지 않으셔서.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괜찮아야지. 그 나쁜 연놈들도 벌 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 이야기 못 들었어? 그 두 사람 완전 천벌 받았다고.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다 났어. 그 상간녀랑 자기 전 남편 둘이 같이 연차 쓰고 놀러 갔다가 사고 난 거 회사에 들켜서 불륜 여행 갔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소문 크게 났었거든. 그런데 곧바로 두 사람 재혼한다니 사람들이 더 놀랐지. 저렇게 빨리 정리가 되냐고 말이지. 아, 회사에 다 들킨 거였나요? 저야말로 놀랐네요. 그 전에도 티가 많이 나던데. 둘이 친하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런 사이인 거 누가 알았겠어? 알았다면 내가 자기한테 제일 먼저 귀띔해줬을걸? 그 이야기에 저는 웃었어요. 하긴 이런 스파이 같은 손님이 있으니 남편도 회사에서 조심하긴 했겠죠. 근데 그 소문나고 회사에서 두 사람 다 퇴사시켜버렸거든. 연차 쓰고 놀러가서 사고 난 것도 그렇고 안에서 부적절한 만남 가진 것도 그렇고.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 전 남편 몸이 아직 다 안 돌아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몸이 안 돌아와요? 그래. 수술한 곳이 오른쪽 팔이랑 어깨잖아. 그쪽으로 신경이 손상됐다나 뭐라나. 결국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바람에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금방 돌아올 것 같으면 그냥 놔뒀을 수도 있겠지. 근데 금방 안 돌아오더라고. 어쨌든 두 사람 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어. 그래요? 둘 다 진짜 천벌받았네요. 당연하지.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흐르는 법이야. 그래놓고 잘 살면 하늘이 뭔 소용이니? 그렇게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전 남편과 그 상간녀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삼지 말라지만 제게 불행을 준 원인이 저렇게 못 살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시모가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예, 너 딸아이 우리한테 돌려줄 생각 없니? 우리가 사례는 넉넉히 할게. 잘 생각하고 연락 좀 줘. 갑자기 딸을 달라는 이야기에 초스라치게 놀라 물었죠.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딸을 달라고 하세요? 아유, 넌 몰랐겠지만 우리 아들 재혼 상대가 글쎄 애 딸린 이혼녀라더라. 아들 하나 있는데 없는 것처럼 속이고 우리 아들이랑 재혼했대. 결혼하고 나서 애 있다고 이야기했다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데리고 온 애는 남의 자식이잖니? 그러면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데 이 미친년이 불임수술까지 해서 애 못 놓는다고 사람 환장하는 소리를 하잖아. 아니, 재혼하면서 애 없는 집에 오면서 아들 하나는 낳아줘야 정상 아니니? 옛날 생각을 가진 시모와 현대식 사고를 가진 상간녀의 대립이 생각보다 컸고 그 결과 우리 딸을 방패로 데리고 가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생판 남의 자식한테 우리 전 재산 뺏기게 생겼으니 우리도 뭐라도 방어를 해야지. 대를 이을 아들만 생기면 손녀는 금방 돌려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거라, 응? 생각하는 게 어찌나 저속한지 이야기 듣고 있는 동안에 귀가 썩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린애를 데려가서 방어를 하니 뭐를 하니 사랑을 줄 게 아니면 관심이라도 줘야 된다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손녀에게는 관심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불순한 이유로 딸애를 데려가려는 시모를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어머님, 제 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야 해요? 귀한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기르겠다고 데려온 거고요. 상간녀 데리고 오시면서 남편 병원비 급하게 처리하셨으면 된 일 아닌가요? 이혼 후의 일은 그 집안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그 여자애가 애가 딸린 걸 내가 알았으면 이혼하라고 등 떠밀었겠니? 아들놈도 나중에야 한 것 같았어. 게다가 요새는 또 얼마나 떽떽거리며 돈 달라고 요구하는지 아니?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아들놈은 손가락이 안 돌아와서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재혼한 새 며느리는 아주 시댁을 돈줄로 알고.
안 해주려니 아들이 불쌍하고 해주려니 며느리가 밉고. 시모가 괴로워하는 걸 보니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해 보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애를 줄 일은 절대 없었어요. 심각하고 불쌍하든 저랑은 이제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자기 손으로 자기들 인생 말아먹고 있는 중인데 제가 왜 관여를 하겠어요? 그저 저와 제 딸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만 중요할 뿐인 거죠. 시모는 결국 제게서 딸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전화를 끊고 연락 한 번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고객이 연락이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전 남편과 살고 있던 그 상간녀가 도망갔다고요. 저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해서 그 여자에게서 돈을 받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그 위자료가 다 지급됐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 퇴직금을 몽땅 제 위자료로 지급하고 남편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남편의 수발들야 육아하랴 일하랴 나름 엄청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야말로 벌 받았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간녀 상황을 보니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 살 길 찾아 도망갔으니 불륜도 끝이었고요. 그렇게 헤어질 거 뭘 그리 죽고 못 살아서 불륜 같은 짓을 했나 몰라요. 아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던데 부끄러워서 아들 얼굴은 어떻게 보려는 건지 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제 무덤 파는 동안 저는 착실하게 아이와 함께 살 미래를 위해 움직였어요. 친정집에 얹혀 살게 됐지만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한 선택이었어요. 부모님은 젊지는 않지만 사랑을 주실 수 있고 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음이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이렇게 속 뒤집어질 만한 일도 가끔 일어나나 봐요. 이혼을 하면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당하고 나니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경험이 된 것 같아서 그것 하나만은 다행이라 생각해요. 이혼 전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셔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강한 타입이었다면 참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요. 이렇게 이혼을 해서라도 일단 제 마음이 편안해져야만 조금이라도 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하게 되어 있어요.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써보았네요. 모두 속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